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물체의 구성 단계. 동물체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조직, 기관, 개를 이루고, 위, 소장, 대장은 소화계에 해당하죠. 세포, 기관, 조직 요 두 개가 바뀌어 있고 기관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요게 정답이겠죠? 5번 동물의 몸에는 조직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가 아니고 기관계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2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있는데 무기염류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타민이 있는데 바이타민은 구성하진 않지만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이고 운반할 수 있게끔 해주죠. 1번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건 물이다. 맞는 말이고요. 바이타민은 기능을 조절하고요.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이 아니죠.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을 맞고요. 지방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로 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은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이용하려면 영양소가 세포막을 통과하기만큼 아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했었죠. 소화. 자, 다음은 4번. 4번이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검출 용액을 아이오딘, 베네딕트, 수단3 그리고 수산나트륨과 황산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써였는데요. 여기서 그 네 가지를 외우라고 했죠. 여기 적혀 있는 녹아청, 녹말, 아이오딘, 청남색, 포배황, 포도당, 베네딕트, 황적색, 단뷰보, 단백질, 뷰렌용액, 보라색. 근데 여기서 뷰렌용액은 여기 적혀 있는 수산나트륨과 황산구리의 혼합물입니다. 지수선, 지방은 수산3, 선홍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색깔 변화가 있었던 황적색과 보라색, 황적색과 보라색이니까 포도당과 단백질이네요. 여기 단백질은 찾았는데 포도당이 안 보이네. 여기서 포도당은 당분의 대표적인 부분인 포도당을 썼고요. 여기서는 포도당도 되고 엿당, 과당 해서 당자가 붙은 당분이 똑같이 베네딕트에 반응을 해서 황적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랐었더라도 선생님이 보기 4개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각 보기마다 1번, 2번, 3번마다 2개씩 선택을 했어야 됐고 단백질을 그 뷰렌용의 그 수단3 거기서 찾았다면 리을 여기서 기억, 디귿, 리을을 찾아야 되는데 녹아청에서 반응이 없었고 지수선에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녹말과 지방을 지우시면 리을만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5번 소화 효소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화작용을 해주는 소화 효소.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자기가 직접 분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는 아니다. 간에서 이자액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쓸개즙이 말이죠.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고 쓸개에 보관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쓸개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지지 않죠. 이자에서 이자액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는 소화 효소인 염산이 분배된다. 위에서는 이제 펩신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펩신이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염산을 통해서 pH를 낮춰 줍니다. 그래서 산성인 환경을 통해서 그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틀렸죠? 선생님도 헷갈렸네요. 자, 염산이 분비되는 건 맞는데 소화 효소가 아니죠. 염산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5번이 맞는 답이겠네요. 이자에게는 녹말,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라이페이스.
이렇게 이자 액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소장으로 분비돼서요.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분해할 수 있는 거죠. 자, 6번. 1번. 녹말. 녹말은 아밀레이스로 분해를 합니다. 어디서 어디? 위가 아니고 잎과 소장에서. 지방, 라이페이스로 분해하는 거 맞고요. 소장에서 이자액 속에 있거든요. 거기서 분해를 하고요. 펩신은 단백질이죠. 그러면 작용 위치는 위가 되겠고요. 또 다른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은 소장에 있고요. 이자액을 통해서 소장에 분비되고요. 단백질 라이페이스가 아니고 지방이라고 했죠. 자, 7번 심장 관련된 겁니다. 심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 D는 심방이다. 여기는 A는 심방, B도 심방, C는 심실, 위치에 따라서 얘가 좌, 얘가 우,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네요. A와 C, B와 D 사이에는 A와 C,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왜냐하면 심실이라는 곳이 펌프 역할을 하는 주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보내주려면 A와 C 사이에 한쪽으로만 혈액이 흘러야 돼서 거기에 판막이 있어야 됩니다. A는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다. A와 B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두꺼운 근육은 필요 없습니다. 심실인 C와 D가 있고요. D가 온몸 순환을 통해서 좌심실이 가장 두껍죠. 그래서 땡. 그래서 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8번. 혈액순환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는 판막이 있다. 판막이 있는 것은 동맥이죠. 정맥이죠. 자, 가는 C에서 숨실로부터 보내지는 동맥이기 때문에 판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다에는 산소가 풍부한 다는 온몸을 거치고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산소를 다 소비해서 풍부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이산화탄소를 세포에 공급한다. 온몸 순환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거겠죠. 폐순환의 경로는 C, 가, 폐, 나, 비죠. 거꾸로 쓰였던 것 같아요. 자, 9번 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가장 두껍다가 아니고요. 얘는 동맥에 해당되고요. 동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정맥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것은 모세혈관에, 정맥은 판막이 있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맞는 말이죠. 5번 동맥 속의 혈액과 주변의 세포 사이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가 아니고 모세혈관의 주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혈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A는 혈장이에요. 혈장. 그리고 나머지 C, B, D는 혈구인데 가장 작은 혈소판, 둥그런 원반인 적혈구, 가장 큰 핵이 있는 백혈구입니다. A는 혈장이다. 맞네요. 그냥 여기서 답을 줬네요. B는 식균작용을 아니고 C가 식균작용을 하고요. 응고가 B, 산소 운반은 D가 맞는데 이게 적혈구죠. D는 C, 가장 많은 것은 D.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호흡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는 두꺼운 근육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공기주머니이다. 네, 맞습니다. 폐포는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게 발달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거꾸로 되어 있네요. 산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공기는 코, 기관지 다음에 폐죠. 여기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 호흡 운동의 원리. 숨을 내쉴 때 숨을 밖으로 내보내야 된대요. 그러면은 흉곽의 부피를 줄여야겠네. 줄이려면은 가로막은 올라가야겠죠.
자, 여기 가슴뼈가 있고 가로막이 있고 등뼈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흉곽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줄이려면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이 공간을 넓히려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야겠죠. 갈비뼈가 올라간다. 들이쉴 때 흉곽의 부피는 커지고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들이쉴 수 있는 겁니다. 2번. 자, 13번. 기체 교환은 확산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은.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한다.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거 폐포에서 모세혈관이겠죠.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디귿. 기체 교환 결과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적어지겠죠. 네, 1번입니다. 자, 14번. 자, 갈비뼈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모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C는 가로막에 해당하는데 요를 잡아당기면 들숨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가로막이 내려간 것은 안에 있는 부피가 커진, 흉곽의 부피가 커진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기관 맞고요. B는 폐 맞고요. C는 가로막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자, 명칭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명칭을 써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구체. 모세혈관이 뭉쳐 있고요. 그게 보면 주머니로 여과가 되고 세뇨관으로 흐르다가 여기 요거는 세뇨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고요. 이쪽은 세뇨관으로 넘어가는 이제 콩팥 깔때기 쪽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A에서 B로 아까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큰 물질이 아닌 작은 물질이 여과를 하는 거네. D에서 C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포도당과 염류가 이동하면 안 되겠죠. 세뇨관에 있던 포도당과 무기염류가 D로 가야 되니까 요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로 이동하는 오줌에는 포도당이 검출되면 네, 안 됩니다. 포도당은 100% 재흡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17번을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A에서 B 과정을 여과, C에서 D로 보내는 거를 재흡수, 여기 D에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보내는 걸 분비라고 하죠.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번. 콩팥이 나왔네요. 콩팥. A는 콩팥 속질이다. 속질이면 안 해야겠죠. 겉질입니다. 겉질. 네프론은 콩팥의 C에 존재한다가 아니고 A와 B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오줌관, 방광, 요도와 같이 배설계이다. 맞네요.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에 2개가 들어있죠. 이 콩팥으로 나가는 저기 콩팥 정맥입니다. 오줌이 모이는 것은 오줌관이죠. C입니다. C. 그래서 답은 3번. 자, 19번 세포호흡이네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에너지로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뇌 활동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합니다. 3번. 그렇죠. 여러 가지 기관계랑 협력을 해야겠죠. 근본적인 목적은 영양소 소화를 흡수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5번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세포호흡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중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질량 강조했었습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데 질량은 계속 변할 수 있죠. 21번 순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염화 이온이 붙어 있긴 하지만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순물질에 해당합니다. 22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니은 순물질의 특성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으로 혼합물을 이루는 순물질은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특징이었죠. 23번 밀도의 단위로 g/cm 세제곱 센티미터 맞고요. 밀도는 부피를 질량을 나눈 거죠. 밀도 철 100g과 철 200g의 밀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자,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이랑 17ml를 제시했었죠. 그래서 고체가 들어가면서 원래의 물의 부피를 빼면 고체의 부피가 7ml가 나오고요. 이 7ml를 질량이 73.5라고 했으니까 73.5g을 7ml로 해가지고 하면 10.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보면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맞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여기 답이 4번입니다. 4번. 네. 선생님도 이렇게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두세 번씩 이렇게 풀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25번. 밀도를 비교하는 건데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A와 C인데 A가 작고 C가 큽니다. 틀렸죠? 이게 의외로 어려웠던 문제. 떠 있는 고체 C가 작고요. 액체가 커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가라앉는 C가 크고 B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B, C,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 4번으로 된 게 맞나요? 네, 아무튼 26번. 좀 작게 해서 봐야겠네요. 자,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에 매우 민감했었죠. 40도씨에서 가장 용해도가 큰 거, 40도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거는 질산 나트륨이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염화칼슘이 아니고 요렇게 가장 급격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질산칼륨이죠. 80도씨의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을 20g 녹이면 포화용액이 안 되죠. 염화나트륨은 지금 37 정도 됐으니까. 용해도 곡선으로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양을 알 수 있다. 강조했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자, 27번 온도와 용해도 그래프, 용해도 곡선인데요. 포화용액을 찾으래요. 포화용액은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요 섬들 A와 C, 불포화용액, 포화용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번 가장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은 조건을 비교해 봐야 돼요. A, B, C는요 같은 조건이에요. 뚜껑이 열려 있지만 D는 마개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D를 제외하고 A, B, C를 보시면 얼음물, 상온,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용해도가 작다는 거고, 용해도가 작으려면 온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순으로 하면은 온도가 가장 높은 D, B, C죠. C, B, A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D를 봐야 될 텐데 A, B, C 중에서 D와 조건이 비슷한 게 50도씨, 50도씨잖아.
그러니까는 C와 D를 비교할 수 있는데 C와 D 중에 D는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서 C보다 용해도가 큽니다. 그래서 C는 기포가 D보다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B와 D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A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고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실험 D에서 고무마개를 제거하면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해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A, B, C를 비교하면 온도와 기체의 용해도를 알 수 있죠. 그렇죠. A, B, C는 온도만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온도와 기체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 두 문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에탄올은 위에 78도 근처에, 메탄올은 64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끓는 점이 높다, 많고요.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 여기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에탄올 10, 에탄올 20 물질의 양을 달리했지만 똑같이 78도로 똑같죠.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화가 없습니다. 에탄올은 순물질이고 메탄올은 혼합물이다. 아니죠. 둘 다 순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수평한 끓는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순물질이라는 뜻이었어요. 틀렸죠. 1번. 자, 소금물과 물을 가열했던 건데 하나는 수평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수평을 없습니다. 수평을 가지고 있는 게 순물질이고 없는 게 혼합물이겠죠. 근데 물과 소금 중에 물이 순물질이고 소금물이 혼합물이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소금물 맞고요. 100도씨는 니은의 끓는 점이다. 네, 맞죠. 100도씨가 됐을 때 수평을 이룬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기억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죠. 그래서 보기만 할 수,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